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금 이론 강의 끝냈고 그에 맞추어서 2교시 1영역인 사회복지 실천론의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예상 적중 문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수집을 해놓은 건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내면화 했는가. 물론 여러분들 2교시는 좀 평역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얼만큼 마음을 편히 갖고 계시는지를 한번 그 내면화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 25문제를 다 풀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 몇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수준에 따른 예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실천 수준에서는 여기 보면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또 마이크로 접근, 중범위적, 메조적 접근, 매크로적 접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미시적 접근은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이끌어지는 과정으로 보통 개별 사회사업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중범위적, 중도적 접근 그러면 조직이나 집단, 보통 집단 사회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직접적이면서도 약간 간접적인 이런 영역을 설명하고 있고 거시적 접근은 그 대상이 또는 수준이 지역사회나 아니면 국가, 인류사회 이렇게를 확대시켜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시적 접근은 모금활동, 우리 모금활동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으로 일원화된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전국적 협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전국적 협조를 도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시적 실천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자 개발 및 관리, 후원자 개발 및 관리는 보통 지역사회 복지관 같은 데도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것도 역시 지역사회 전체를 하기 때문에 거시적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기술을 훈련시키는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를 이렇게 느끼는 사회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은 이것은 미시적 접근이어야 되겠습니다. 급여 대상자 사후관리는 이건 미시적 접근이어야 되겠죠. 사회복지 정책 및 분석, 이것은 벌써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시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했다 보고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통합적 접근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이 아닌 것은 통합적 접근. 자, 우리가 통합적 접근은 종래, 전통적인 방법처럼 개인적, 심리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거나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은 두 영역의 공유 영역에 개입하거나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 접근을 바로 이런 그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공유 영역이기 때문에 생태체계 이론적 준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이론과 임상을 활용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집착하거나 현재 문제의 해결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접근을 한다는 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전통적 실천 방법을 해체하고 새로운 실천 방법을 제시했다. 그렇게 해보자고 노력한 것이지 어떠한 아직도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개인적, 심리적 측면도 고정, 불변이거나 표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환경도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환경의 분위기를 가지고 오늘날에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는 의도를 현실화시키자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한 방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틀린 거지.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다. 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을 구성하는 공통점이 구성되었다. 클라이언트에 맞는 맞춤형 원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 다양한 체계에 대한 사정과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답은 1번이군요.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다음에 5번 단답. 굳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치에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로서 전문가로서의 가치에는 개인적 가치도 있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갖게 되는 사회적 가치도 있고 그러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전문직 가치도 있습니다. 전문직 가치 있죠. 그중에 내비는 전문직의 가치로서 사람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로 이렇게 나눠봤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간단하게 서비스 문제로 해서 내비가 제시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실천 가치로 사람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를 이렇게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 흐름을 봐서는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해서 어떤 것이 사람 우선 가치고 어떤 것이 수단 우선 가치고 어떤 것이 결과 우선 가치인가라고 해서 요즘 좀 심화시켜 나가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시험 전에는 한번 심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7번 문제를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는 고지된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도 고지된 동의는 언급되고 있지요. 어떠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아니면 어떤 실천을 수행하기 전에 사전에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보호자 등의 후견인 등의 보호자에게 미리 이 내용 또 그로 인한 장단점 등을 미리 알려주고 동의를 즉 서명을 받는 것을 고지된 동의라고 하는데 자 보게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의 한계점에 대해 분명히 알린다. 고지된 동의는 서비스 제공 이전에 받습니다. 서비스 제공 이전에 수행하기 전에 실천에 옮기기 전에 받는 겁니다. 답은 2번이군요. 고지된 동의의 형태는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에 관련된 위험성을 분명히 알린다. 장점만 알리는 것이 아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알린다. 좋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실천 현장에는 우리가 공부할 적에 앞에도 이론에 1차 현장과 2차 현장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그 외에도 공공, 민간,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주간에 이용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용시설이죠. 그렇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돌보는 시설을 아동 양육시설이라고 한다.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서 돌보는 것은 아동 양육시설이라고, 이건 생활시설이 될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옛날에 공부방이라고 했다가 2004년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아동복지시설로 흡수된 것이 지역아동센터가 되겠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바로 민간기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소관부처, 가정, 청소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라고 자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성가족부가 됩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9번에 보시면 관계의 7대 원칙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관계의 7대 원칙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세 문제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지 않지만 비에스텍이 제시한 관계의 7대 원칙이나 사회복지 실전의 원칙으로 해서 개별화의 원칙,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 통계된 정서 관여의 원칙, 수용의 원칙, 비심판적 태도의 원칙, 또 자기 결정의 원칙, 비밀 보장의 원칙, 7개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주체는 뭐라고 그랬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마음껏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절제된 마음으로, 절제된 마음으로 클라이언트의 표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칙. 이런 식으로 주체를 사회복지사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분명히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출제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냥 제목을 한번 해설을 붙이기 위해서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출제 비중은 B급이지만 한 번쯤은 나와야 되지 않냐 해서 넣습니다. 다음 중 피해자의 자존감 향상을 목적으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면담. 자, 면담에는 다양한 면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피해자의 상처난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이런 것은
당연히 치료 면담이 되겠습니다. 치료 면담. 그래서 면담에 대해서 보되 여기서는 언급했지만 자, 이 옆에다가 뭘 적어놔야 돼요? 바로 면담의 특징을 적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10개를 적어드렸죠. 치료, 이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다부터 시작해서 공식적 제조에 기초한 공식적 활동이다까지 10개의 특징을 적어주셨는데 그걸 한번 오래간만에 같이 적어보시는 거예요.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면접의 구조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와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효과적이다. 너무 가까우면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적 위압감을 줄 수가 있어서 부정적인데 적당한 거리를 띄어야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너무 멀리 떨어져도 격리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위압감을 주지 않으니까 적당한 거리.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경우 이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특성이나 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는 유동적으로 특히 중요 표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면접 그러면 특정, 고정, 폐쇄, 공간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산보를 하면서도 아니면 공원 벤치에 앉아서도 아니면 산행을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드리기로 이끌어집니다만 유동적으로 정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주의 집중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면접 시간을 조절한다. 클라이언트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편안한 의자를 제공. 다 좋습니다. 다 편합니다. 특히 3번 때문에 읽어봤습니다. 3번 좋습니다. 1번은 아시겠 3번. 다음에 거기 1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 접수 단계의 주요 과업에 맞지 않는 것은 자,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뭐 5단계나 아니면 나처럼 6단계로 설정을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단계는 첫 번째 인테이크 접수 단계, 두 번째 자료 수집 단계, 세 번째 그리고 사정 단계, 네 번째 사정 결과를 명료히 하고 개입 전략을 구체화하는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 그리고 5번째가 바로 개입 단계, 6번째가 종결 단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 수집 및 사정을 한꺼번에 묶고 그리고 사정 결과의 명료화 및 개입 전략의 구체화를 좀 상세하게 목표 설정 및 목적 및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상세하게 풀어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중에 접수 단계, 인테이크 단계에서는 뭐 할 거냐? 인테이크 단계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만나면은 종래처럼 앉아있다가 찾아오면 만나주는 이런 만남, 소극적 수동적 만남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서울시에서 시작되어서 많이 확대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찻동과 같은 적극적인 만남, 리치아웃이라고 그러지요. 리치아웃 또는 아웃리치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적극적 만남, 그리고 나서 문제 확인하고 문제가 기관이나 시설의 성격에 맞다면 관계를 형성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지만 문제를 확인했는데 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시킨다는 거죠. 사회보장 기본법에는 의뢰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기관의 서비스와 원조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오리엔테이션을 말하고 있지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문제와 관련된 욕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문제 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적격 여부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한다. 여기서 결정되면 관계를 형성하든지 의뢰하면 됩니다. 초기 면접지, 정보 제공 동의서, 심리검사 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이것은 개입 단계의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개입 단계에서 아니면 계약을 할 때 하는 것이죠. 계약을 하고 개입을 하면서 이걸 하게 될 겁니다. 자격 요건, 이용 절차, 비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상세히라고 하는 상세히란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계약 단계가 될 수도 있고 1번과 연결시켜서 오리엔테이션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4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개입 단계를 전후해서 계약과 개입 단계에서 사용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아주 잘 나오지요? 다음에 13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14번. 자료 수집은 보시고 14번 사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 사정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정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단선적 또는 직선적 과정이 아니라 순환적 과정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반드시 뭐 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뭐 이런 차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은 사회복지 실천 전 과정에 걸쳐서 자료 수집과 사정은 계속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지속적 과정이다. 또 사정이라는 개념은 클라이언트의 진단과는 달리 클라이언트의 문제점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 가능성까지도 같이 분석하는 거지요. 사정다정에는 사회복지사의 판단이 보류된다. 틀린 거지요.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판단 과정입니다. 수집된 자료, 즉 문제든 강점이든 자원이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잠정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의 판단 과정입니다. 디귿번은 틀린 거지요. 사정 과정에는 진단과는 달리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은.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5번에 보면 뭐 이런 문제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실천 개입의 목표로 바람직하게 기술된 것은 실천 기록의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목적의 위계에는 그림을 그렸지만은 이념도 있고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습니다. 국가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소망, 포괄적 단계는 이념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홍익인간의 이념이 있지요. 사회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은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인 수준으로 개인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으로 설정하는 것은 목표 오브젝티브스라고 이렇게 쓰자고 합니다. 이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성향이 강하고 목표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구체적이고 명료성이 강하고 이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질적 표현으로 설명이 되고 목표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측정 가능한 양적 개념으로 수량화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문제는 실천 개입이라는 말로 써서 마치 실천론의 문제처럼 설명하고 있는 행정론에서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실천 개입도 빼버리고 목표로 바람직하게 기술된 것은 측정 가능성. 보통 우리가 목표 진술의 원리 뭘 배웁니까? 행정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실천론에서도 스마트 원칙 배우죠. 스페시픽 구체성, 미주어블 측정 가능성 수량화, 그 다음에 어테이너블 획득 가능성, 달성 가능성, 실현 가능성, 또 리절트 오리엔티드 결과 지향성 또는 어떤 사람은 리얼리스틱 현실성, 그리고 타임 베이지드 또는 타임 리미티드 시간 제한성 이렇게 해서 스마트 원칙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할 때는 측정 가능한 수치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늦잠을 자지 않는다,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동화책을 1시간씩 읽는다, 경제적 안정을 획득한다. 목표라고 할 때, 오브젝티브스라고 할 적에는 바로 이렇게 1시간씩.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7번은 언제나 나오는 문제, 17번, 18번은 언제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한 개인 역할로 모두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그중에 착시하지 말자는 것이지 내용이 어려워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풀어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푸실 적에 중계자와 중제자, 이론 시간에 설명했었죠. 중계자와 중제자를 착시하지 마시라고. 만약에 중계자가 나와도 중제자, 메디에이터가 나와도 꼭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중계자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체계나 자원을 연결, 소개, 알선, 연결시켜주는 활동은 중계자, 브로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갈등이 들 때 그 갈등의 강도를 완화시켜주는 화해, 조정시켜주는 것은 중재 메디에이터라고 합니다. 착시하지 마시자는 거고 또 하나 똑같은 말을 출제위원마다 약간 달리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인네블러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조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편들어주는, 힘을 실어주는, 도와주는 이런 개념 쓰지 않습니까? 기술로서는 연계기술, 옹호기술, 조력기술 같이 쓰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조력자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출제위원은
조성자라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조성자라고도 이렇게 씁니다. 조성자 또는 가능케 하는 자라고 쓰기도 한다는 거. 뭐 다른 것은 뭐 제가 뭐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착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한 개인 역할로 옳은 것은 가족에 의해 강제 입소되었던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기를 요청함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퇴소 상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가족을 설득하여 자연사윤회, 거기 오면 자연사윤이라는 사실은 지역사윤회죠. 지역사윤회 다양한 주거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공동생활 과정에 입소하도록 연계하였다. 벌써 연계하였다라고 하는 디귿번은 보나마나, 연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보나마나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중개자의 역할 아니에요. 중개자의 역할을 들어간 것은 3번밖에 없네요. 3번밖에. 1번은 거기에 보면 퇴소하기를 요청함에 따라 퇴소 상담을 실시했다.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게 조력자가 되겠고,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족을 설득해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정보를 안내했다.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던 교사나 교육자의 역할이 되겠어요. 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18번. 집단성원 A군은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고 감정을 왜곡하거나 부정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가 A군의 왜곡과 사고의 불일치를 설명하여 A군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때 사회복지사가 사용한 기술. 뭔가 언행 간의 불일치점이 있거나 전후 진술 간의 불일치점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감정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있을 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는 것을 직면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1번에 나와 있군요. 그 외에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로 잘 나오는 것이 재보증, 또 그러면 재명령, 재보증, 재명령, 또 명료화, 이런 것 등이 곧잘 나오는 문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중에 가장 출제가 잘 된 것이 직면이어서 이렇게 문제로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명령도, 재보증도, 또 그런 건 명료화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다가 문제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19번 좋고 20번을 보세요. 다음 내용에 적합한 실천 모델은 순환적 원인론. 그렇죠. 근데 문제는 환경 속의 인간이란 말이 나왔네. 환경 속의 인간. 물론 오늘날에는 클라이언트를 당연히 환경 속의 인간에서 생태체계 이론적 중고의 기본 전제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처럼 실천 모델에서 환경 속의 인간, 상황 속의 인간이란 말을 쓰는 것은 심리 사회 모델이 되겠어요. 심리 사회 모델. 이런 심리 사회 모델과 같이 개인적 심리적 측면 또는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같이 고려하자는 그것의 현대판을 우리가 또 생활 모델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그들 모델만 환경 속의 인간을 쓰는 건 아니고, 어쨌든 보통 70년대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론은 다 환경 속의 인간을 기본 전제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적 모델 해결 중, 여기는 심리사회 모델을 그런 것이 아니라 통합적 모델로 설명을 했군요. 통합적 모델.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적 중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이나 다양한 임상 결과를 활용하는 이러한 그 모델, 통합적 모델. 답을 줬습니다. 다음에 22번에 보시면 사례관리의 개입 원칙이 아닌 것은, 사례관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사람의 전문가가 그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연계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 모델을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사례관리는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원리나 각기 다른 방법을 써야 되고, 개별화의 원리, 그리고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기 때문에 어느 몇 개의 영역만 다뤄서는 안 되고 모든 욕구가 다 반영될 수 돼야 되고,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졌으니까 일위 만남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되고,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성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해야 되고,
자, 이런 말들을 쓸 수 있습니다. 연계성, 포괄성, 지속성, 표준화? 아니죠.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방법이나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개별화의 원리가 되겠어. 답은 4번. 꼭 기억하셔야. 많은 사람들이 표준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착한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표준화는 획일성입니다. 획일성. 오늘날의 획일성을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성격이거든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3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례관리의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단편화되고 파편화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되어 있지요. 다음에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대신 클라이언트의 삶을 조정관리. 아니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주장을 합니다. 때문에 이건 니은번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니은번 들어간 다 틀린 거지요. 뭐 답은 2번밖에 없군요. 서비스 중복 가능성을 낮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책임 서비스 구현을 위해 동기와 능력이 있는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요구한다. 사례관리의 대상자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 때문에 그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도덕적인 하나의 윤리적 의무에 준할지 모르나 이들의 참여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좀 과한. 어쨌든 이 사회관리의 목적은 치료를 해준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가 아닙니다. 현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악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악화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 보호를 해준다. 지금보다는 생활 기능 수행 능력을 좀 더 높여준다. 여기에 있는 것이지 치료해준다, 큐어해준다, 아니면 해결해준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4번은 여러분들이 함정을 피해가라는 것이고 25번을 보겠습니다. 생태체계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태체계는 환경과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작용을 기본 전제로 사회복지 실천은 두 영역의 공유 부문에서 개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맥락적 사고를 한다. 다체계적 접근을 한다. 인간과 환경 간의 균형을 강조한다. 사회구조 개선을 위한 개입 방법을 제시한다. 사회구조 개선을 위한 개입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이것은 생태체계 이론보다는 사회체계 이론, 탈코트 파슨스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체계 이론이 됩니다. 문제에 대한 포괄적 이해,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과도 관련된 이러한 포괄적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또는 내면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한 30분을 전후하는 이 시간을 가지고 읽어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실천론 공부했던 것을 내 귀가 좀 부드럽네? 아니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위해 푸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만은 좀 더 빠르게 조금 전에 이론으로 학습한 부분을 바로 문제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는 2교시 2영역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